안녕하세요. 현재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참을인 3번이면 화병이 난다. 아니, 살인을 면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정서가 조금 달라진 요즘은 참을인 3번이면 호구구, 참으면 병된다. 참지 말고 즉각 터뜨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죠. 마치 참는 사람이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참는 행위를 마냥 미련하다라고 치부하고 싶지 않네요. 때로는 혀를 깨물며 발휘하는 인내심이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안겨주기도 하니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 최대한 발휘된 인내심은 아마 연애를 하면서 인내심이 많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답답한 사랑과 답답한 연애를 한 건 아니지만 참고 배려해야 했던 적이 매번 있었으니까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나간 소개팅에서 남들보단 빠르게 결혼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때는 참, 와, 얘 정말 공부밖에 안 했구나 할 정도로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서울의 유명한 여대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고 남편은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 중 한 곳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었죠. 처음에 친구의 주선으로 소개팅에 나왔을 때 나랑 눈만 마주쳐도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면서 어떻게 소개팅에 나올 용기를 낸 거지 싶었습니다. 종훈 씨는 같은 과 동기 여학생들하고도 얘기 잘 못해요? 눈만 마주쳐도 얼굴 막 빨개지고? 네? 아니요. 제가 평소엔 이 정도가 아닌데 상대가 미영 씨라서 더 긴장을 했나 봐요. 여대 출신이라고 하면 괜히 더 치근덕거렸던 남자들만 보던 제게 쑥스럽게 웃는 남편의 모습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연애 자체가 처음인 숙맥이 저와 만날 때는 어떻게든 먼저 데이트 코스를 짜오려고 하고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함께 나눌 대화 주제를 생각해 오는 게 눈에 보이기도 했고 어떻게든 저를 배려하는 게 보여서 이 사람이 제게 진심이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의 순수한 모습에 스며들어 버렸죠. 순수라니, 참, 제가 어느 정도로 이 사람에게 진심이었냐면요. 남편은 집안 사정이 좋지 못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작게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원래 붙었던 대학들 중 다른 곳에 가고 싶었지만 무엇보다 과 수석으로 장학금을 주는 곳으로 대학을 선택했었고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으면 바로 휴학을 해서 등록금을 벌어야 했죠. 생활비도 따로 부모님께 받을 생각도 못해서 남편은 늘 고깃집 불판 가는 아르바이트와 과외 아르바이트 이렇게 2개를 대학교 내내 학업과 병행하면서 등록금을 모았고 거기서 조금 남은 돈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한 번 고비가 찾아왔었는데요. 남편이 다음 학기로 번 돈을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는 여동생의 입학금으로 써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 김에 미영이하고도 못 갔던 여행도 가보고 돈도 좀 많이 모아서 1년째 등록금 모으지 뭐. 별다른 내색도 안 하고 오히려 별거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지만 이미 군대에 갔다 오고 한 번 휴학을 했던 적도 있어서 남편의 졸업은 다시 먼 이야기가 될 예정이었어요. 남편은 늘 일찍 졸업을 해서 마음 편히 돈을 벌고 싶다고 했는데 다시 휴학이라니.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기로 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부모님께 제 남자친구의 등록금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수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해 가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빌려주신 돈은 제가 취업을 하고 바로 갚겠다고 말이죠. 부모님은 사귀는 남자친구의 등록금을 내주겠다는 딸을 보고 황당해 하셨지만 제게 남자친구의 사정을 들으시고 며칠 고심을 하시다가 제게 등록금을 빌려주셨어요. 남편은 절대 못 받는다고 이걸 어떻게 받냐고 기겁을 하다시피 했지만 이걸 안 받는다면 나는 너랑 못 만난다는 거의 어거지에 가까운 제 협박에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참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빠는 남자친구를 위해 부모님께 돈까지 빌리는 저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남자한테 목매지 마. 그러다 정말 목맨 일 생긴다. 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전 사랑에 눈이 멀어 정말 수단과 방법이 상관없었나 봅니다. 그 후에도 남편과 만나며 제 인내심은 천천히 늘어갔죠. 남편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데이트를 밖에서 보단 작은 남편의 원룸에서 음식 재료를 사서 이것저것 해먹는 걸 더 많이 했고, 그렇게 남편의 원룸에 가서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채워가면서 제 사랑을 표현했어요. 물론 남편도 그런 제게 어떻게 해서든 보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게 조금이라도 좋은 거, 예쁜 걸 사주려고 했고, 기념일에는 평소와 다른 걸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남편보다 1년 먼저 졸업을 해서 대기업 계열사의 의류회사에 입사를 했고, 남편은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해서 이름난 대기업에 입사를 했죠. 제가 먼저 사회인이 됐을 때 데이트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거의 90% 제가 부담을 했었는데 남편은 늘 그걸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더 이악 물고 취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회사원이 되자마자 제게 본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주며 이제 이걸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카드를 사용했던 게 손에 꼽힐 만큼 적었지만 어떻게든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든 기다려준 제 인내심에 보답하려는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이미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저희는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결혼 상대로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바로 결혼 준비를 했죠. 그리고 제가 20대 후반, 남편이 30대 초반일 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여러모로 제게 안정을 주었어요. 드디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울타리 안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었고, 또 한 가지, 새롭게 화목하고 따뜻한 가족의 구성원이 됐다는 게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함으로써 얻은 재산 중 하나였네요. 바로 제 시댁 이야기인데요. 시부모님은 강원도에서 농사도 짓고 돼지와 닭을 키우셨어요. 친가도 외가도 모두 서울이었던 제게 축축한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그득히 나는 곳에 통나무집을 지어놓고 사는 시부모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낭만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면 시부모님은 이미 대문 밖에 나오셔서 환영해 주시고 제 손에 수저 말고 다른 게 들려있는 꼴을 못 보셨어요. 감자를 쪄주신다고 집 뒤에 텃밭에 나가시길래 저도 흙 좀 만져보고 싶어서 따라 나갔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제 두 손을 잡아 문지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됐어. 여기서 일할 생각하지 말어. 이 손 좀 봐라. 이 손으로 무슨 일을 해. 이 보들보들한 손은 찐 감자 껍질 벗겨 먹을 때나 써. 왜 감자 껍질을 직접 벗겨? 종훈이가 옆에서 벗겨서 입까지 고이 모셔드려야지. 시부모님은 정말 저를 귀한 손주 대하듯이 하셨어요. 그래서 더 시댁에 가는 건 제게는 정겨운 휴가이자 마냥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저는 괜히 도와드린다고 시부모님이 농작물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서 회사에 휴가를 내서 시댁에 가곤 했는데요. 무슨 체력이 제 인생의 2배는 산 시어머니보다 약해서 거의 짐밖에 되지 않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흑투성이가 돼서 쉬느라 주저앉아 있으면 시어머니는 그런 절 보고 웃으시곤 주머니에서 물수건을 꺼내 제 얼굴을 닦아주셨어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전반적으로 잔잔하고 따스했습니다. 결혼하고 첫째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개인 사업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뒀을 때, 그때는 좀 경제적으로 허리띠를 졸라야 했고 남편도 바빠서 서로 얼굴 마주보는 게 1년에 몇 번 안 될 정도이긴 했지만 그건 남편의 꿈을 위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남편이 괜히 집안일까지 신경 쓰면서 사업에 집중 못하는 걸 저도 원하지 않았기에 그때 따로 오피스텔 원룸을 잡아
그곳을 사무실이자 남편이 일하면서 먹고 자는 곳으로 하기도 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몇 번 가서 청소해주고 비어가는 냉장고를 새로 채워주기도 했고요. 남편의 퇴직금은 사업 초기 비용으로 모두 쓰였기에 행여 생활비가 떨어질까 싶어서 남편 개인 통장으로 돈도 보내줬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날을 정해서 가족들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회사를 다니며 아이를 키운다는 게 힘에 부치긴 했지만 솔직히 그때는 그냥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을 걸고 꿈을 실현시킨다고 하는데 당장 제가 느끼는 작은 외로움이 대수인가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 인내심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한하게 발휘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인내심은 이걸 꽃을 피웠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고 할까요? 남편 홀로 시작한 사무실은 어느새 직원이 3명, 5명, 8명, 1년 반 만에 10명으로 늘었고 그 후에는 따로 사무실 건물을 임대해서 남편을 제외하고 18명의 직원이 생길 정도로 사업이 성장했어요. 중소기업 정도가 안 되는 정말 작은 회사였지만 남편은 드디어 꿈을 이루고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회사에 집중을 하던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때 생각을 했죠. 아, 참으면 되는구나. 참으면 이런 순간이 다 오는구나 하고요. 남편도 본인이 회사를 성장시킬 때 제 인내심과 곁에서 한순간도 남편의 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고 응원을 한 걸 잘 알아줬고요. 한순간도 제 존재를 당연하게 여긴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태어났고 그 후 다 같이 처음으로 해외로 가족 여행을 갔었어요. 발리에 갔었는데 남편은 발리 남부에 있는 해변가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살 수 있었을까? 아니, 아마 아닐 거야. 내가 그렇게 원하던 내 회사를 갖고 저렇게 예쁜 아이도 갖고 애초에 당신 없었으면 대학교 졸업도 못했을지도 몰라. 나 정말 당신한테 빚 많이 졌어. 내 옆에서 정말 많이 참아줬다 당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뭐든 참지 않고 살 수 있게 내가 해줄게. 이 말이 그저 말뿐인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고 제가 42이 될 때까지 제 인생은 이제 와서 이런 말하면 비참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유능하고 다정한 남편, 그런 남편과 나를 닮아 착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 양가 부모님도 건강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순간들이 지금은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네요. 지금도 잠이 안 오는 시간, 공상에 빠질 때면 생각하곤 합니다.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변함없이 다정할 것만 같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도 비참하게 만들었나.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는 건가 하고요. 사실 정말 무시할 수도 없는 사건이 터지기 전, 마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 동물들이 먼저 피한다거나 구름의 모양이 바뀌는 것 같은 전조 증상을 먼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야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봤을 때, 아, 이게 그거구나 한 거지, 그전엔 감히 상상도 못했죠. 그 정도로 남편을 향한 제 믿음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맹목적인 믿음은 남편이 회사의 신입 직원들을 뽑으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20여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이 단 한 번의 지진으로 균열이 가서 무너진 겁니다. 남편은 회사에 상반기 신입을 몇 명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턴 개념으로 3명을 간주로 뽑았고 그중 1명만 정식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는데 당신이라면 누굴 뽑을 것 같아? 라고 묻기도 했어요. 원래 회사 일에 있어서 제게 조언을 많이 구하기도 했거든요.
3명 중에서 이제 한 2명이 눈에 좀 들어오는데, 한 명은 말을 참 잘해. 싹싹하고. 영업팀에 가면 좋긴 할 텐데, 스펙이 좀, 영어 실력도 그냥저냥하고, 또 한 명은 어학연수도 다녀와서 영어가 수준급이고, 스펙도 아주 좋아. 근데 성격이 좀 딱딱하다고 해야 하나? 융통성이 없다고 해야 하나? 당신이라면 누가 더 나을 것 같아? 어, 일하면서 성격이나 융통성을 기르는 게 영어 실력 키우는 것보다 싸게 먹힐 것 같은데? 그리고 일하면서 융통성 없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원리 원칙에 충실하다는 건데, 그런 경험만 쌓이면 어느 정도 유연해질 수 있잖아. 남편은 제 말에 그런가?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인턴 중 한 명을 정식 채용한다고 한 날, 누굴 뽑았냐고 하니까 남편은 어차피 신입이 나랑 마주칠 일도 없고 그냥 사수될 직원한테 고르라고 했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몇 달 뒤 제가 남편 회사에 찾아간 날이 있었어요. 전해줄 것도 있었고 종종 직원들 커피나 간식 사서 가기도 했었거든요. 직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퇴사한 직원 없이 처음에 뽑은 직원들 그대로 가고 있어서 저도 직원들 얼굴이나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학교 후배가 한 명 다니고 있기도 했어요. 그날도 커피랑 간식 바리바리 싸서 갔죠. 도착해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커피 마시라고 준 뒤 남편 줄 커피랑 빵 들고 남편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노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오더군요. 나이는 그때 한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눈이 참 큰 아가씨더라고요. 얼굴이 처음 보는 직원이라서 이 직원이 새로 들어온 신입인가 싶어서 그냥 가볍게 목례만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저를 보고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깊게 숙여가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사모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절 어떻게... 아, 대표님 사무실에 있는 가족 사진 봤거든요. 대표님 사무실에 사모님이랑 애들 사진으로 꽉 차 있어서 몰라뵐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 내 정신 좀 봐. 저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이윤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근데 사모님,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미인이시네요. 젊은 친구가 참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더라고요. 그때 영어 잘한다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직원으로 뽑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 후에도 종종 회사를 가게 되면 그 직원을 항상 마주친 것 같네요. 굳이 제가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제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거나 사무실에 있으면 노크를 하고 들어와 본인이 직접 탄 커피를 권하거나 오늘 날씨 좋은데 대표님 퇴근하시고 데이트 있으신가 봐요? 라고 말을 붙이고 제 아이들에 대해 묻곤 했어요. 본인도 조카가 있다면서 제 딸과 동갑이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마냥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작은 회사이긴 해도 본인 회사 대표 와이프에게 이리도 거리낌 없이 다가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늘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다가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침성은 정말 남다르고 저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과하게 발휘가 됐나 봅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말이죠. 남편이 퇴근 시간 전에 오늘 야근할 것 같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회사에서 자게 될 것 같다고요. 평소에도 일이 많으면 회사에서 자고 나서 근처 목욕탕에서 씻은 후에 바로 출근을 하곤 했거든요. 그날은 남편이 퇴근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쉽긴 했지만 남편에게 저녁 굶지 말고 제대로 된 식사 시켜서 먹으라고 했죠. 그렇게 애들과 저녁을 먹고 나서 순간 남편이 다음 날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전날 입은 꼬깃꼬깃한 옷 입고 갈 게 걱정이 돼서 집에서 김밥 간단하게 싸고 정장 바지 하나랑 셔츠 챙겨서 회사로 갔죠.
회사 사무실 보안키는 저도 알고 있어서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퇴근해서 컴컴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남편의 사무실 불도 꺼져 있었어요. 근데 딱 한 곳 불만 환하게 들어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회의실이었어요. 그 회의실은 전면이 통유리였는데 제가 있는 사무실은 컴컴하고 회의실은 불이 훤하게 켜졌던 터라 아니 제 손바닥보다도 더 잘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생각해도 목구멍이 턱하고 막힐 만한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남편과 그리고 그 부침성 좋은 신입 직원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남편은 회의실 의자에 그리고 그 직원은 남편이 앉은 의자 회의실 탁자 위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있는데 남편이 한번 그 직원 손등에 입을 맞추면 그 직원도 남편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있었죠. 제가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도 떨어뜨렸는데 꽤 큰 소리가 났음에도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며 주변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빠졌는지 사무실 쪽을 볼 생각도 안 하더군요. 한순간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숨 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는 걸 알고 급격하게 숨을 몰아쉬면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기능을 켜서 그 모습을 전부 찍고 녹화를 했습니다. 밖에서 누가 뭘 하는지 신경도 안 쓰는 두 짐승들은 그저 깔깔거리며 서로의 몸을 더듬거릴 뿐이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다 제 휴대폰에 담고 나서야 저는 회의실 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아 돌렸어요. 정신머리는 없으면서 문 잠글 정신은 있었나 봐요. 문은 그저 덜컥거리는 소리만 내면서 돌아가지 않았고 그렇게 생긴 소리로 인해 드디어 문 너머에 있는 두 짐승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안에서는 직원이 엄마야 하는 소리를 내며 놀라는 게 보였고 남편은 기겁을 하면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자빠지기까지 하는 추태를 보였어요. 깜깜한 암흑 속에 본인을 잡으러 온 본처가 있었으니 자빠질 만도 하겠죠. 얼빠진 것들이 문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저는 감옥에 갇힌 억울한 죄수 마냥 문을 쳐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문 열어. 안 열어? 당장 이 문 열라고. 근데도 서로 안절부절하면서 눈길만 주고받을 뿐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눈이 뒤집혀서 당장 이 유리창을 깨서라도 저 인간들 숨통을 졸라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 사무실 구석에 비치된 소화기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소화기를 보자마자 덥석 들어서 유리창을 내리칠 기세로 다가갔어요. 제가 소화기를 높이 들어 유리창을 내리 찍으려고 하는 그때 여보 잠깐만. 알았어. 문 열 테니까 제발 그것 좀 내려놔. 어? 겁을 잔뜩 먹은 남편이 다급하게 절 말리더니 느릿하게 문을 열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그 짐승들을 막고 있던 장애물이 사라지고 저는 들었던 팔을 내려 땅바닥에 소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숨을 몰아쉬며 차게 식은 눈으로 바라보니 남편은 멋쩍다는 듯 뒤통수를 긁다가 그러더군요. 어디까지, 아니, 언제부터 있었어?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에 온 힘을 실어서 뺨을 올려붙였어요. 그리고 목이 돌아간 남편을 지나쳐 뒤에 있던 그 직원의 뺨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 그 두 짐승 꼴의 사랑이라고 서로 맞을 때 저를 말리려고 했던 거 아세요? 참나 아주 천년의 사랑 납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사이 좋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손뼉 맞고 눈까지 맞다 보니 더 애틋해졌니? 여보, 그게 아니고 일단 내 말 좀. 여기서 더 들을 게 어딨어? 아주 1인 관객으로 니들이 평소 일하는 회의실에 붙어서 물고 빠는 거 다 봤는데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해? 내가 밖에서 멍청하게 니들 하는 꼴 구경만 한 줄 알아? 니들이 오해다 뭐다 할까 봐 이미 니들 꼴 같지 않게 노는 거 다 찍었어.
그러니까 괜한 헛수고하지 마. 저는 뒤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직원을 한번 노려보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탈탈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거한테 할 말은 없어. 내가 얼굴 본 게 몇 번도 안 되는 어린애한테 할 말이 어딨어. 근데 당신 진짜 정신 나갔어? 쟤 고작 해봐야 당신 나이 절반밖에 안 사네야. 저게 어리고 정신머리가 없으면 당신이라도 처신 잘했어야지. 거기 홀랑 넘어가서 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나왔으면 네 자식 버린 애랑 놀아나? 당신 나랑 애가 둘이고 같이 산 시간이 제가 살아온 시간하고 맞먹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한평생 당신 옆에 있던 나한테 이런 꼴을 보여주냐고. 어떻게?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건 수행이 오히려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저와의 관계에 더 이상 어떤 미련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그 동태 눈깔에 치가 떨려서 잡고 있던 멱살을 털어내듯 놓고 바닥에 떨어진 김밥이 든 도시락 통을 들어 그 인간 가슴팍에 던지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진짜 지옥이 있다면 여기일까 싶은 심정으로 있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내게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습니다. 와, 이래서 영원한 건 이 세상에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몇 천, 아니 수억 번을 되뇌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를 그 끝나지 않은 고뇌의 늪에 빠뜨린 장본인이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리고 제게 먼저 꺼낸 말이 뭔 줄 아세요? 그래서 당신은 일단 날 용서할 생각은 없는 거지? 사과를 참 개떡 같은 방식으로도 하네. 당장 빌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빌기 전에 흥정부터 하는 거야? 여보, 나 사업가야, 사업가. 괜히 시간 낭비하고 회복도 안 될 관계 투자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잘못했지. 당신하고 애들한테는 정말 말을 10마디, 100마디를 해도 소용없는 잘못한 거 잘 알아. 아니까 지금 당신한테 이런 얘기 꺼내는 거고. 그 말빨로 20살 넘게 어린애 꼬셨니?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사무실에서 더러운 짓까지 하고? 부끄럽지도 않아?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당신한테 사죄하는 뜻으로 더 이상 당신이나 애들 인생에 오점 안 남게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줄게. 애들은 당신이 키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 걱정 없이 살게 이 집도 당신한테 넘길 거고 위자료도 솔직히 나 아직도 당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껴. 고맙고 그러니까 당신이 받을 만한 대접 해줄 거고 그만큼 위자료도 챙겨줄게.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 대신 이혼해서 내가 당신 두고 그랬다는 거 내 회사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는 영원히 무덤까지 비밀로 해줘. 기가 막히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디서 선심 쓰는 척, 그런 짓을 하고도 절 아끼는 척 세상 가증스럽고 아련하게 말을 하는지 하마터면 눈물까지 날 뻔했네요. 야, 너 어디서 날 아끼는 척해? 당신 날 사람으로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런 짓 한 거야. 나한테 고맙고 날 사랑했다면서 회사에 아예 바람날 여자 고용해서 놀아나? 어디서 약을 팔라고 해? 예전에는 돈 한 푼 없어서 자취방 전기세도 못 내고 전기 끊겨서 촛불 켜고 살았던 놈이 이제 돈 좀 만졌다고 돈으로 그 구질구질한 세월 함께한 사람을 정리하려고 하네? 야, 이걸 축하를 해줘야 해. 아니면 돈 없고 인성 잃었다고 혀를 차야 돼? 그리고 수치심도 모르고 회사에서 그 지랄한 주제에 이제 와서 남들이 알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런 조건을 달아? 미영아, 나 회사 대표야, 대표. 근데 그런 소문 퍼지면 내 사업에 영향 갈 게 그렇게 무서웠으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실컷 벌리고 나서 이러니까 참 모냥 빠진다. 가족 버리고 딸 버린 애랑 놀아놨으면서 이미지까지 챙긴다고? 그게 말이나 돼? 이미 난 니들이 회사에서 저지른 더러운 짓도 증거로 있고
니들 사정 봐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조건 걸지 마.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그냥 받을 거 다 받고 깔끔하게 갈라서 자는 남편의 말에 혹하기도 한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막상 합의 이혼을 하고 남편의 조건대로 그 두 짐승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면 세상에 거리낄 것 없이 둘이서 행복할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사내 연애는 복사기도 다 안다는 말도 있지만 정말 그 짐승들의 분류는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일단 그 회사에서 일하는 제 대학 후배가 아무 말 없는 걸로 봐선 확실했죠. 남에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해서 그 속을 오빠에게 털어놨어요. 오빠는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크게 분노했고 그날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 한판 했나 봅니다. 그 후 집에 안 들어오던 남편이 저녁에 집에 한쪽 광대뼈가 부은 얼굴로 찾아와서 형님한테 말했냐고 하더군요. 형님이 회사로 찾아와서 다짜고짜 때리는데 혹시나 그 얘기에 대해 말할까봐 본인이 얼마나 쩔쩔맸는지 모른다고. 다행히도 회사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데 만약 본인이 말한 합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경고까지 해서 꺼지라고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빠는 술 한잔 하자고 저를 불렀고 제 앞에 있는 소주잔에 술을 반만 채워주더니 그러더군요. 이혼하라고요. 그 말에 저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인간한테 미련도 없고 나도 하루빨리 뱀의 꼬리가 아니라 지렁이 꼬리만도 못하게 끝난 결혼을 청산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순순히 이혼을 해주면 가장 행복해할 게 그 짐승들이라는 생각에 물러나주질 못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오빠는 제가 마시지 않은 술잔을 들어 마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간들은 어차피 시작이 그렇게 지저분해서 앞으로 너만큼 행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미련하게 그 인간들이 지금 잠깐 행복할 것 같다고 네 행복까지 포기할래? 그러지 마라. 이미 썩은 음식 누가 훔쳐갈까 끼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 그냥 보내. 보내고 너는 네 인생 살아. 이혼했다고 너한테 손가락질할 사람? 하나 없어. 있어도 이 오빠가 다 찾아내서 네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 테니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혼해. 그리고 민혁이랑 희수랑 너희 가족만의 시간을 찾아. 오빠의 진심 어린 조언에 저는 미련하게 잡고 있던 마지막 끝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빠 말대로 어차피 눈 멀어서 불륜까지 한 것들이 제가 버티고 있는다 해도 세상 더 부끄러워할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는 대로 남편에게 연락해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이혼하자고 말이죠. 그 인간 안 그런 척 했지만 제가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신나하는 게 목소리에 묻어나더군요. 그래도 그 목소리를 듣고 한심하다는 감정 외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걸 보니 제가 감정 정리를 잘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이 약속한 대로 집과 넉넉한 금액의 위자료와 단독 양육권,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따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눈치로 봐선 그 여자에게 받은 위자료도 딱 전 남편이 대신 내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사회초년생이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깔끔하게 이혼 후 몇 달 안 가서 그 인간들은 회사에 둘이 만난다는 걸 공개했나 보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던 후배에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선배랑 헤어지고 나서 저렇게 빨리 같은 회사 직원이 아예 동거까지 할 수 있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연락이 왔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과의 안정적인 생활을 담보로 침묵을 해야 했으니까요. 참을 인. 주변에서 듣기 싫은 그 인간들 소식이 제게 조금씩 새어 들어올 때마다 속으로 참을 인을 수억 번씩 그렸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전 남편의 회사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시부모님께서 이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비밀을 아시고야 말았어요. 초등학생이었던 딸은 몰랐지만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지 눈치를 채고 있더라고요. 자식의 발빠른 눈치는 참 무섭습니다. 엄마와 우리를 버리고 배신한 아빠를 아들은 용서할 수 없었나 봐요. 남편이 면접 교섭건으로 접견 신청을 해도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아빠가 미우니까 이제 조부모님도 보기 싫어지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원래는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꼬박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안부 인사를 하던 녀석이 제가 이혼 후 몇 달 동안 뜸해지니 시어머니께서도 의아하시고 서운했는지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나 봐요. 거실에서 아들이 떨떠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어서 들어봤는데 제 아들이지만 참 거침이 없더군요. 네, 네.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엄마 아빠를 화해를 시켜요? 이미 이혼했는데. 할머니,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랑 저희한테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하세요. 그래도 엄마는 아빠 용서 안 해줄걸요? 왜긴 왜겠어요. 아빠가 엄마 두고 딴 여자랑 바람 났으니까 그렇죠. 제가 말리기도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더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제 아들에게 전화해서 왜 할머니에게 요새 연락이 뜸하냐, 엄마 아빠 이혼해도 할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네 할머니일 거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럴 거면 너희가 엄마 아빠 화해시켜보라고, 할머니는 아직도 이혼한 게 안 믿긴다고 하셨다고요. 아들은 그 말에 화가 나서 그 얘기가 시부모님께 비밀로 하기로 했던 걸 알았음에도 홧김에 말했다고 제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물론 아이가 감정을 주체 못하기도 했지만 그게 다 누구 탓이겠어요. 저는 모르지만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는 걸 안다고 말도 못하고 사나요? 근데 그 누구의 누구씨께서 다음날 친히 제게 전화를 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너 왜 약속 안 지켜? 너 지금 사는 집하고 쓰는 돈, 내가 우리 얘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너한테 준 거 몰라? 벌써 노망이 나서 잊어버렸냐고. 말은 똑바로 해.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신 아들이 아빠가 바람난 걸 용서 못하는 우리 아드님이 말한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막니?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돈이라도 줘서 막을까? 너 이거 계약 무효야. 돈이랑 집 내놔. 그럼 바람난 여자랑 동거하는 와중에 이혼 무효 소송 해봐. 근데 그래도 괜찮겠어? 나야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났다는 증거가 있어서 괜찮은데 당신은 내가 당신 불륜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을 조건 걸었다는 증거 없잖아. 있어? 너 죄 지었으면 조용히 살아. 주제 모르고 이렇게 건방지게 전화해서 목소리 높이지 말고. 마누라 자식 버린 수탉은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되겠니? 네 회사 담장까지 넘어서 너랑 너같이 사는 여자 떳떳하지 못한 관계라는 거 알려지면 곤란한 게 누구겠냐고? 그 후로 전 남편은 쓸데없는 걸로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선택했으니 전 남편이 면접 교섭권을 신청할 때마다 애들은 아빠의 얼굴을 봐야 했죠. 아들은 끝까지 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어렸던 딸은 그래도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들은 동생을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렇게 전 남편이 애들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한 것도 이혼하고 나서 거의 3년이 지나고서의 얘기였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매달 정해진 양육비만 보내고 연락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아빠를 만나고 온 애들이 그러더군요. 아빠가 많이 아파 보인다고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나서 살이 빠진 줄 알았는데 아들은 그렇다고 해도 아빠가 너무 늙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변한 게 없는데 아빠는 이제 거의 할아버지 같다고. 근데 그때 남편의 나이도 고작해서 5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냥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았겠거니 했는데 단순히 세월 문제가 아니었네요. 애들이 전 남편을 만나고 온 날 딸이 마치 온 것처럼 퉁퉁 부은 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이내 아들이 그러더군요. 오늘 아빠가
사실 대장암이라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고백을 했대요. 계속 숨기고 있다가 아무래도 본인 몰골이 말이 아니라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을 안아주며 아빠가 걱정돼서 울었구나 라고 달래주니까 딸은 그런 절 더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한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내가 아빠 아프다고 슬퍼하면 엄마가 나한테 서운할까봐 엄마한테 미안해서 울었어. 이미 딸도 남편이 제게 상처를 준 걸 알고 있어서 본인이 아빠를 위해 슬퍼하면 엄마가 서운해할까 울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복잡했어요. 자식들에게 이런 짐을 지어줘서 미안하고 그럼에도 이 엄마를 생각해줘서 고맙고 대견하고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목이 메이는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저는 딸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걸로 서운해하기엔 엄마가 우리 희수를 너무 사랑하고 희수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아서 서운하지 않다고 말이죠. 제게는 아이들의 사랑을 새삼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어버린 전 남편의 암 소식. 솔직히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저 부메랑이 돌아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 인간이 나와 애들보다 그 여자와 한순간의 욕망을 선택했을 때 던져진 부메랑이 암 덩어리가 돼서 되돌아와 전 남편의 장기에 눌러 붙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부메랑을 같이 던진 여자는 어떻게 됐나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그 여자에게도 부메랑이 날아오긴 했습니다. 전 남편처럼 암 덩어리가 아니라 저와의 만남이란 형태로 말입니다. 전 남편을 만나고 온 아들을 통해서 그 후 아빠가 그 여자랑 헤어지고 혼자 사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마 아빠가 요새 회사도 인원 감축하면서 잘 안 되고 아프니까 버린 것 같다고. 그 여자도 참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업보 쌓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여자의 업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복집을 열었는데요. 의상을 전공하기도 했고 예전에 외할머니께서 시장에서 큰 한복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복은 늘 제게 어딘가 친숙하고 정감이 갔어요. 좋은 기회가 와서 위자료로 받은 돈을 투자해 가게를 열었고 몇 년 후에는 근처 예식장과 연계해서 그 예식장에 오는 신혼부부들이 제 한복집의 주 고객들이었죠. 그리고 제 한복집을 찾은 그 신혼부부들 중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옥의 부침성을 갖고 있는 그 여자를 말이죠. 그날은 예식장에서 연락을 받고 한복을 피팅하기 위한 신혼부부가 3팀 정도 올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2시 예약 손님이 가게에 도착했고 저는 뒤에서 원단 정리를 하고 직원이 제게 예약한 고객님들 리스트를 주고 나가서 고객 맞이를 했죠. 근데 그 리스트를 보는데 지금 왔다는 고객들 중에 참 낯익은 이름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흔하다고 볼 수 있는 이름이라서 세상에 참 별 우연이 다 있구나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참을인을 목구멍으로 밀어넣다시피 삼킨 제게 준 천상의 기회였음을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새로 들어온 옷감을 들고 가게로 나가는데 직원이 상대하고 있는 신혼부부 중 신부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들고 있던 옷감을 바닥에 내팽겨칠 뻔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떨림이 기억이 나네요.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드디어 라고 소리칠 수 있는 기대로 인한 떨림이었어요. 직원에게 추천받은 한복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간 그 신부가 바로 4년 전 멍청하게 돈만 많고 늙은 남자에게 들이대서 내 가정을 깽판친 그 상간녀였던 겁니다. 저는 그때 당장 탈의실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몸에 둘러진 내 가게 한복을 뜯어낼까 아니면 머리채를 잡고 끌어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내 한복을 입고 나올 예비 신부를 기다리는 예비 신랑 곁으로 가서 섰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죠. 기대되죠? 원래 다들 여기서 제일 기대해요. 그 예비 신랑은
아마 제가 이제 한복을 걸치고 아름답게 등장할 예비 신부를 볼 생각에 기대가 되냐는 말처럼 들렸겠지만 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한 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탈의실에서 한껏 차려입어 단아한 모습으로 나온 그 여자를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신부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런 색깔 잘 받는 얼굴이 얼마 없는데 우리 신부님이 딱 그 얼굴인가 봐요. 근데 어쩐지 우리 신부님 얼굴이 참 낯익다. 혹시 나 어디서 본 적 없어요? 바로 앞에 있던 본인 예비신랑을 보고 활짝 웃던 그 여자는 낯이 익다는 말에 제 얼굴을 보더니 이내 삽시간에 굳어진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요. 지도 날 잊지 못한 거죠. 순간 얼음이 된 것처럼 굳었다가 그 여자는 아니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라고 얼버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고작 그런 발버둥으로 제가 본인을 놔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아닌데? 내가 사람 얼굴을 잘 안 잊어버려서 그것도 그 쌍판 때문에 가정이 산산조각 났으면 더욱 잘 기억하겠죠.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쪽 몰라요. 자기야, 우리 다른 데 가자.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머, 이상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겠지. 4년 전 땡땡동에 있는 땡땡 컴퍼니 다녔던 이윤아 씨. 나 기억 안 나요? 당신이 회사에서 불륜난 대표 전 와이프가 난데? 불륜? 윤아야, 저게 다 무슨 소리야? 들을 거 없어. 자기야, 저 아줌마 미쳤나 봐. 아줌마? 아유, 서운해라. 나보다 나이 많던 내 전 남편은 오빠라고 부르더니 난 아줌마야? 예, 너도 곧 아줌마 될 텐데 여자 나이에 좀 관대해지는 건 어떠니?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 내가 내 전 남편이 대장암으로 투병하자마자 바로 버리고 어떻게 다른 남자랑 결혼 날짜 잡았니? 그래, 이번에 20살 많던 남자보다 또래인 남자 만난 건 다행이다. 아빠 또래 늙은 남자랑 만나보니 못 살겠든? 평생 수발 들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덜컥 겁이라도 나서 바로 도망쳐서 이렇게 훤칠한 남자 만난 거야? 저기 신랑님, 축하해요. 근데 사람 보는 눈 좀 더 키워야겠네. 열 길을 다 알아도 결혼하고 나서 바뀌는 게 사람인데 이렇게 한치도 모르는 상대랑 결혼을 한다니 인생이 무슨 도박도 아니고. 자기야, 나가자. 저 미친 여자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말고 나가. 근데 유나 너 정말 땡땡 컴퍼니 다녔다가 퇴사했잖아. 뭐 제대로 설명 좀 해봐. 할 테니까 일단 나가자고 좀. 그 여자는 일단 이곳을 떠나야겠는지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입고 있던 한복을 훌훌 벗더니 본인 옷을 거의 걸치다시피 입고 본인 예비신랑 등을 떠밀어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제게 헛소리하지 말라. 난 당신 같은 사람 모른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요. 저는 그 고함을 무시하고 예비신랑에게 저희 가게 명함을 줬는데 일종의 거대한 미끼를 던진 거죠. 근데 던진 미끼보다 더 커다란 월척이 잡혔으니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온 겁니다. 오늘 방문했던 이윤아 씨 예비신랑인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묻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여자가 본인 예비신랑인 척 저를 떠보는 건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보여줄 사진도 있다고, 근데 지금은 없고 집에 있는 USB에 있다고 보고 싶다면 내일 가게를 방문하라고 했어요. 아마 그 문자를 보낸 게 그 여자였다면 증거가 있다는 말에 덜덜 떨 테고 정말 예비신랑이었다면 방문을 했겠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다음 날 오후 4시 정도 된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왔고 그 손님은 바로 예비신랑이었어요. 하루 만에 얼굴에 온갖 근심 걱정이 쩔어있는 얼굴로 가게로 들어오는데 제 마음까지 착잡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예비신랑은 제게 증거를 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혹시 몰라 가지고 왔던 USB를 가게에 있던 노트북에 연결해 몇 년 전 그날
제가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그 사람에게 다 보여줬어요. 다 보고 고개를 못 들더군요. 마른 손으로 까칠한 얼굴을 연신 쓰다듬으면서 한숨을 쉬는데 그 순간 이게 잘한 일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내 그러더군요. 감사하다고. 사실 본인이 의사인데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본인 배경을 사랑하는 건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서도 확신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연애할 때도 한번 바람 피울 뻔한 순간이 있긴 했어요. 본인은 정말 아니라고 그냥 아는 동생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 말 믿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아픔이 있으셨는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저도 감정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표정이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그런 표정이라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몇 년은 더 산 사람이라서 하는 말인데 흘려듣든 참고하든 해요. 나는 몇십 년을 같이 애 둘 낳고 살아도 이렇게 당했어요. 처음엔 왜 이런 사람을 골랐나,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나, 정말 나 자신이 믿고 한심했는데 작정하고 속인 인간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은 게 죄는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속인 건 죄예요. 그러니 잘못은 상대방한테 있고 나는 그저 한시라도 빨리 털어내고 내 갈 길 가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나처럼 결혼해서 살고 나서 당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결혼 전 이렇게 알게 된 게 천운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볍지 않을까요? 무슨 선택을 하든 그건 본인이 진정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이고요. 제 말을 들은 예비 신랑, 아니 그 청년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계된 예식장 측에서 그날 예약했던 신혼부부 한 쌍이 아예 예식 자체를 취소했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맞아요. 그 청년이 본인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게 따라와서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했는데요. 파혼 후 다시 한번 제 가게를 찾아와서 본인 어머니 한복을 하나 맞추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고급스러운 옷감으로 말이죠. 근데 제 가게엔 은혜 갚은 까치만 찾아온 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꼴의 복수를 하러 찾아온 맹금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예상하셨겠지만 그 불륜녀가 집 파혼을 책임지라고 가게로 찾아와서 디피된 마네킹과 옷을 밀어 넘어뜨리며 난동을 부렸어요. 손님이 있든 말든 내 결혼식 돌려놓으라고 아주 추잡하게 소리를 지르는 걸 저희 가게 직원 중 한 명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직원이 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었거든요. 귀신이라도 들린 듯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나이 처먹었으면 곱게 늙지. 왜 이제 와서 내 인생을 망쳐? 라고 비명을 지르는 그 여자 목덜미를 아주 가볍게 잡아채 가게 밖으로 내던지는데 가게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혼이 빠진 것 같은 얼굴을 한 여자에게 저는 네가 던진 부메랑에 네가 맞은 거야. 옆에서 박수친 나한테 지랄할 게 아니라 거울 보고 그 부메랑 던진 네 쌍판에 대고 욕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그 거울을 깨부시든지 해라. 그래봤자 피 보는 건 너니까. 라고 말하고 가게 문을 닫았죠. 그 후로 그 예비 신랑이었던 청년이 어머니 한복을 가지러 오면서 한 번 더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여자의 소식은 두 번 다시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살든 남은 인생이라도 살리고 싶다면 제발 업보 좀 작작 쌓으라고 하고 싶네요. 그리고 전 남편은 아직도 그 업보를 몸 안에 붙인 채 살고 있습니다. 회사도 남은 직원들에게 맡기다시피 하고 투병 생활 중이라던데 그런 전 남편을 돌보기 위해 몇 주 전에 시어머니께서 서울로 오셨다가 애들을 보고 가셨어요. 근데 애들에게도 제게도 그저 미안하단 말만 하시고 아직도 눈물을 보이십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는 그 당사자만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죄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저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해야 하는 짓은 절대 저지르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제가 가게에서 그 청년에게 증거를 보여준 뒤 했던 말은 제 자신에게 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뭐가 됐든 내게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억 번이 넘는 선택을 하는데 무슨 선택이든 후회가 동반되지 않는 선택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든 대가가 따라온다고요. 하지만 그 선택이 온전히 나를 위한 그리고 나 자의에 의한 선택이었다면 후회가 있어도 그 선택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구독자 식구 여러분께서도 내가 하는 선택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믿고 내 인생을 살다 그 선택이 내게 주는 값진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선물을 줄지 아니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도 그 선택이 무슨 선택지인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선택도 선택 나름이겠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새해 건강하세요.